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절이 변형되는 걸까요? 염증과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 재활의학과 한승훈입니다. 교수님, 퇴행성 관절염은 아주 흔한 질환이죠. 주변에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따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네. 본인이 신경 쓰고 관리함에 따라서 증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나이 들면서 생기는 노화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도 이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은 있지 않나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관절의 퇴화는 20대부터 시작되며 당연히 젊은 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대부터 시작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나는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주의를 좀 하셔야겠네요. 관리를 하고. 네, 맞습니다. 1차성, 흔히 말하는 특발성 관절염, 그리고 2차성, 속발성 관절염이라는 건 이게 원인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차성과 2차성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아, 네. 일단 원인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1차성은 보통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에 맞게 노화에 따라서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노화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2차성은 보통 다른 원인들이 생긴 후에 관절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원인에는 보통 다치는 경우, 외상, 그리고 아니면 결핵, 아니면은 세균성 관절염, 이런 것들 감염이 된 후에 관절염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원인이 2차성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1차성과 2차성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구별이 실은 명확하지는 명확하진 않은데요. 않군요. 네네. 보통은 1차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 모두가 받아들이는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2차성이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외상 후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성이 조금 더 비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좀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좀 걸릴까요, 그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운동을 젊었을 때 과도하게 하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운동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도 운동선수분들이요. 네, 관절염이 좀 빨리 오는 추세입니다. 네. 연골, 뼈, 인대, 이 퇴행성 관절염의 요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아, 네. 전부 연골, 뼈, 인대, 이것들이 이제 관절 주변에 있는 관절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인데요.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골이 마모가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골이 마모가 되는 질환. 네네. 그런데 이게 연골만 마모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관절 주변의 인대, 근육 등도 관절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것도 같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은 연골이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뼈의 변형도 올 수가 있고 관절 주변의 인대, 근육 등 이런데 퇴행성 변화가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골뿐 아니라 뼈, 인대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손상이 된다기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갑자기 무례한 일을 한다든지 반복된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다쳐서 그 이후에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일단 무릎을 떠올리게 되고요. 무릎 관절염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요. 퇴행성 관절염은 모든 관절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절에 다 올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체 모든 관절, 상지,
뭐 하지,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 쪽에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슬관절, 무릎관절이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 또 무릎이나 발목 등은 체중 부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관절이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대표적인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증상으로 볼 때 초기부터 심한 단계까지 그러니까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증상의 차이가 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심한 단계로 갈수록 통증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 심하고요. 관절의 변형도 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릎관절,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심각도에 따라서 4단계로 보통 나뉘는데요. 4단계로요? 네, 4단계로 나뉘는데 보통 2단계서부터는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의 변형 등이 있을 네. 수 있습니다. 2단계부터가 뼈의 변형까지 올 수도 있는 거군요. 엑스레이에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네.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 모양도 달라지는 것 같고 다리도 O자형으로 좀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도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무릎 관절의 경우에 관절의 내측, 즉 몸의 안쪽 연골이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네.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자형으로 변한 다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허리 그리고 고관절, 발목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병원에 찾는 분들은 주로 어떤 표현으로 증상들을 말씀을 하실까요? 보통은 해당 관절의 통증을 제일 많이 호소하시고요. 네. 이외에도 뻣뻣하거나 아니면 관절이 부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관절에 제한이 생겼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통증에 대한 표현들은 또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 아프다고도 하고요. 예. 뻐근하다고도 표현하고 뻣뻣하다고도 표현하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게 움직일 때 그렇게 통증이 좀 심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관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하지에 있는 관절들은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고요. 예. 상지에 있는 관절, 어깨 관절 아니면은 여기 팔꿈치 관절, 팔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을 사용할 때 보통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통증 때문에 잘 안 움직이려고 하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관절에 제한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진단을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들도 다양합니까? 네, 일단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은요, 의사들이 병력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관절에 대해서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잘 찍으면은 잘 분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절 말고도 주변에 동반된 손상 보기 위해서 네. 초음파 검사, CT 검사, MRI 검사, 경우에 따라서는 핵의학 검사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초기일 때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는 걸로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치료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환자 본인이 생활 습관이나 활동을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활동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관절에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는 자세, 예를 들면 쪼그리고 앉는 거 이런 것들은 무릎 관절에 매우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키보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할 때 손가락 사용하는 것도 손가락 관절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는 보통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심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경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 습관 개선하고요. 말씀드린 그리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운동 치료 같은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증상이나 관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서는 수술 권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안 좋은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반복적으로 특정 관절 많이 사용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특정 관절을 많이 네네. 사용하는 것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 작업하면서 손가락, 엄지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검지손가락 이걸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그 검지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 같은데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안일 같은 거 하면서 아니면 요리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손 많이 쓰고 아니면 수건이나 걸레 같은 거, 행주 같은 거 쓸 때 꽉 잡고 비틀고 이런 것들은 손목 관절이나 손 관절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관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쪼그리고 앉는 것 등 이런 것 되게 피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yes or no.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정보 yes or no. 한양대 구리병원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무릎 통증을 느끼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평지를 걷는 것보다 계단을 사용할 때 무릎이 가는 부담이 4배에서 8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퇴행성 관절염 있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께 계단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엘리베이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보통 운동을 위해서 일부러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즉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런 계단 오르내리는 것들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좀 증상이 심해지면 이렇게 계단뿐 아니라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느껴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평지를 걸을 때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계실 때도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가만히 계실 때도요? 네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아껴 쓰셔야 됩니다. 그럴 예. 때는. 가만히 계실 때는 통증이 어떤 식으로 오시나요? 그냥 아까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통증 그리고 열감, 붓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관절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좀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름에서도 짐작하는 것처럼 염증인 거잖아요. 그럼 치료는 염증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합니까? 염증이 치료되면 통증도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은 이름 그대로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항상 통증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치료도 염증을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약도 쓰고요. 그리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운동치료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이라고 한다면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걸 드시는 건가요? 네, 요즘은 일단은 소염 진통제도 아주 다양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관절 보조제, 다양한 관절 보조제들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거는 전문가에 따라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관절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의 염증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잘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이 치료가 되면 일단 통증도 좀 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면 당연히 통증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손상된 연골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 연골이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지금 연골 재생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의학기술로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연골을 재생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의학자들, 우리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 긍정적 결과 기대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물리치료와 시술, 수술까지 치료도 다양할 텐데요. 수술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인공관절의 방법까지 고려할 정도라면 좀 상당히 심한 상태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술은 항상 모든 치료법의 가장 마지막에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관절의 변형이 굉장히 심한 경우, 그리고 통증이 도저히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마지막 단계에 고려하시는 것이 맞고요. 보통은 수술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요. 네. 대부분은 이에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조번 Yes or No. 이제 동혜원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 주변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날 때가 많아서 걱정인데요. 주변에서는 소리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무릎에 힘이 없는 게 좀 느껴져요. 뭐 걷다가도 무릎에 힘이 없어지면서 무릎 주변으로 그냥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뻘겋게 열이 나고요. 그래서 누르면 당연히 뭐 아프고 또 시큰시큰하고 욱신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찜질도 하고요. 파스도 붙이고 그러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좀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해서 물을 말리는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릎을 약하게 하는 건지 지금 아마 관절염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할지 곰탕이나 도가니탕을 좀 자주 먹으면서 뼈를 튼튼하게 하라고는 하는데 무릎에 자신이 없으니까 외출하기도 힘들고 또 잘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운동은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운동은 하면 아프거든요. 이게 관절염이 맞는 건가요? 아직 비가 오려고 할 때 더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아직은. 네. 움직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이 소리와 관절 상태는 상관이 있는 건가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많은 환자분들이 다른 증상은 없이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보통은 관절 내의 압력 차이 때문에 그게 해소되면서 나는 소리도 있고요. 관절 내 압력 차이요? 네네, 음압이 걸리고 아. 그러면서 그게 이제 풀리면서 뾱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관절 주변에 근육이나 힘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이나 힘줄 등이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네. 혹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라든지 붓는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은 이때는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주저앉을 정도로 무릎에 힘이 없고요. 붓고 열감도 있고 통증도 있다. 어떨까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가장 먼저 퇴행성 관절염 의심해 봐야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릎 관절에 안에 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대 손상이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월판이라고 하는 연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골들의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 꼭 오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찜질과 파스로 통증을 견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러신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은 되는 걸까요? 네, 그 내용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찜질 같은 온열 치료는 우리가 염증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다친 지 얼마 안 된 경우, 그래서 아니면은 관절에서 열이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붓게 만들어서요. 아.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는 실은 파스가 우리가 붙이는 걸 패치, 파스라고 하지만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진통소염제가 포함된 파스는 관절염의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열감이 있고 좀 냉감이 있는 파스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이 파스에 굉장히 의존 많이 하시는데요. 예. 파스만 붙인다고 낫는다는 생각하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기압인 날은 관절통이 또 심해진다는 분들 계신데 이분도 궁금해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날씨 탓을 하거든요. 날씨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온도, 습도 이런 기후와 관절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겨울보다는요 여름에 관절염 증상이 완화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관절 이루고 있는 관절막, 힘줄, 근육 이런 데 유연성이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고온 자체가 통증을 또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높은 습도, 그리고 저기압 이런 것 등은 또 관절 내 압력을 높이고요. 네. 압력을 높이게 되면 관절이 더 많이 붓고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온도, 습도 등의 기후는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주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요, 발목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발목이 좀 약한 분들에게 무릎 관절염의 위험이 높은 걸까요? 아니면 무릎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발목도 약해지는 걸까요?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이랑 발목 관절 서로에게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네. 둘 다 그 몸의 체중을 지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요. 한쪽이 좋지 않으면은 다른 쪽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관절염 때문에 O자형 다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O자형 다리가 있는 분들. 네네, 발목 같은 부위가 더 잘 접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넘어지면서 무릎에 물이 찼다는 말을 들었고 주사도 맞은 적이 있다고 하세요. 이런 경험이 무릎 관절이 약하게 한 건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넘어지면서 관절을 부딪히는 거, 이런 외상은 분명히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받으면은 관절은 더 약해지고요. 그에 따라서 물이 증상으로 차는 것이고요. 네. 실은 주사를 맞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관절염에 대한 매우 적절한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사라 그러면 우리가 환자분들은 보통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주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하군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전문의의 정확한 소견에 따라서 적절한 주사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될 수 있지만 네. 또 잘못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본인의 상태를 병원에서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서 처치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도가니탕, 곰탕과 같은 음식이 관절을 튼튼하게 한다. 어떨까요, 교수님? 아, 네. 시중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도가니랑 곰탕 등의 재료가 이제 관절 부위여서 생기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재료들의 관절 및 연골 성분, 그리고 칼슘, 섬유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특별히 관절에 이게 특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하지 관절의 경우에는 체중 관리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운동법도 궁금해 하셨어요. 통증이 있는데도 운동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 전공이 또 운동이어서요. 네.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운동은 그 관절염 관리에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개념이고요. 실은 운동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 처방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처방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레칭 운동, 유산소 운동, 상지, 하지, 근력 강화 운동 모두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생기면은 그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통증이 생기면 그 동작을 네. 일단 피하는 게 좋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요. 운동 강도, 횟수, 시간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과도한 운동하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관절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그리고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아, 네. 일단 증상이 있으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고 엑스레이 검사받고 본인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 빨리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반복적으로 특정 관절 사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 이런 거 튼튼하게 만들면 관절로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서요. 관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나 힘줄 같은 것들을 부드럽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것이 관절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건강정보 yes or no.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 구리병원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